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오늘은 안면홍조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안면홍조 관리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말하면 안면홍조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언급해 드리려고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잘 듣고, 제가 쓰는 단어들이 가끔은 어렵고 제가 가끔은 말을 버벅거리기도 하고 제 목소리 톤이 그렇게 전달력이 강한 목소리가 아니라서 듣다가 방송을 닫을 수도 있는데 방송을 한번 들었으면 끝까지 한번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의 의학 지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고요. 다른 방송 녹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다가 어렵다 하지 말고 몇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굉장히 의학 지식이 늘어요. 제가 하는 수준이 일반인 수준보다 한참 위에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의사 선생님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들으면 피부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조 환자들이 우선 가장 주의해야 될 운동부터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스키나 스노우보드가 왜 홍조 환자들한테 악화시킬까요? 우선 겨울철 찬바람이 피부에 닿으면 혈관들이 작아져요. 그 찬바람이 많이 닿으면 피부 표면에 있는 천연 보습인자가 다 날아가고 망가져요. 그뿐만 아니라 추운 곳에 가면 스키나 스노보드 운동을 할 때 땀이 나죠. 체내 우리가 체온은 36.5도라고 하는 일정한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찬바람이 닿으면 내려가면서 혈관이 작아져요. 근데 운동을 하면 온도가 그보다 올라가요. 혈관은 어때요? 뜨거우면 확장이 되고 차가우면 수축이 돼요. 근데 스노보드나 스키를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하니까 피부 상태가 어떻게 돼요? 피부 상태뿐만 아니라 혈관 상태가 굉장히 악화돼요. 고무줄처럼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를 하면 신축성이 없어져 탄력성이 소모되면서 혈관이 비가역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늘어난 확장된 혈관들은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가 않아요. 혈관이 없어졌다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스노보드나 스키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어요. 스키장을 가면 눈이 많기 때문에 반사되는 자외선 양이 많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되는 자외선보다 훨씬 많아져요. 실제로 자외선 지수는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외선 지수를 결정하는 그 요소는 뭐냐면 UVB라고 해서 UVA가 아니고 UVB인데, UVA가 확 늘어나요. UVA가 늘어나면 피부가 산화돼요. 산화되면 흔히 말하는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피부가 바뀌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다 손상을 받고 진피가 손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스키나 스노우보드 같은 거는 가급적 겨울철 타지 마라. 왜냐면 혈관이 확장됐다 수축됐다 확장됐다 수축됐다 그러면서 비가역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홍조 환자들은 증상이 악화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번지 점프와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같은 운동을 피하셔야 돼요. 이건 뭔 말이냐면, 번지 점프 생각해보세요. 고무줄 같은 거를 다리에 묶고 뛰어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압력이 어떻게 돼요? 커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혈관들이 작아졌다 커졌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증상을 악화시켜요. 또 머리가 거꾸로 되기 때문에 얼굴 쪽으로 혈액이 몰려요. 실제로 스카이 다이빙도 마찬가지예요. 스쿠버 다이빙도 그렇고요. 하늘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져요. 내려올 때 압력이 갑자기 확 높아져요. 스쿠버 다이빙은 어때요? 바다 밑에 내려갈 때 압력이 높아졌다가 올라가면 낮아져요. 계속 올라갔다 낮았다 올라갔다 낮았다면 아까 말했듯이 혈관이 확장됐다 작아졌다 확장됐다 축소됐다 확장됐다 축소됐다 그러면 혈관은 탄력성이 소실돼서 비가역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또 하나 뭐 있어요? 근력 운동. 턱걸이를 한다거나 웨이트를 한다거나 이러면 얼굴이 빨개지죠. 이것도 홍조를 악화시켜요. 물고 나면 수기 또한 악화시켜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셔야 돼요. 그러면 환자들이 그럼 나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운동하지 말란 얘기인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요. 가벼운 산책 정도면 무난합니다. 조깅도 피하시고요. 그러면 나 운동할 때 좋아진 걸 느꼈는데 이건 왜 앞뒤가 이 닥터성이 말하는 거랑 왜 내용이 다를까? 아니 평소에 운동을 가볍게 조깅을 하거나 하면 우선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하체로 피가 쏠리면 얼굴에 있는 붉은기가 없어져요. 좋아진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운동을 멈추는 순간 하체에 몰렸던 피가 갑자기 얼굴로 올라오면서 증상을 악화시켜요. 그러니까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요. 수영은 괜찮을까? 수영은 시원한데 수영도 너무 물 안에 오래 들어가 있는 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물 안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각질이 불어 떨어져서
홍조 환자들은 대부분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손상을 가속화시켜요. 그럼 할 게 없잖아요. 가벼운 산책 정도 이상을 하지 마야 되고, 자외선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외선이 혈관에 있는 혈관벽들을 손상시키고 진피 하부를 막 손상시켜서 피부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압력이 높은 운동을 가급적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붉게 만드는 운동을 가급적 피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홍조 증상이 없어진 다음에 한 1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지켜보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좋아지다가 악화 요인에 이렇게 노출돼서 다시 재발하면 또 치료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운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또 주의해야 될 생활습관 또 어떤 게 있어요. 환자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반신욕이에요. 반신욕 해도 돼요. 나 몸이 너무 피곤한데 반신욕 하면 피곤이 싹 풀려요. 반신욕 하고 싶어요. 물론 반신욕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너무 뜨거운 데 가면 오히려 홍조는 악화돼요. 왜냐면 하체로 피가 쏠렸다가 혈관이 확장됐다가 얼굴로 들어가면 악화되겠죠.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반신욕을 하는 공간이 문제예요. 반신욕을 하는 공간이 주변 환경이 약간 건조하거나 이런 데가 약간 실온 온도가 23도나 21도로 낮은 게 아니고 대부분 목욕탕 안에 욕조 근처에서 하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증기가 가득 껴 있어서 그곳에 공간에 있는 대기의 온도가 높아져 있어요. 그 증기가 뜨거운 증기가 자꾸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 각질이 계속 탈락하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혈관이 확장됐다가 또 밖에 나오면 축소됐다가 계속 고무줄처럼 땡겼다 놨다를 하면 탄력성이 완전히 소실되니까 비가역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족욕은 해도 되는가? 족욕은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대신 목욕탕 같은 데 들어가서 하지 말고 욕조에 들어가서 하지 말고 응접실에 TV 같은 거 보면서 발 잠깐 담그고 있는 건 굉장히 괜찮아요. 저는 많이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또 홍조 환자들은 피부 장벽이 완전히 손상돼 있어요. 완전히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되어 있고 완전히 각질이 물을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어떤 피부의 손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질적으로 반드시 금지해야 되고요. 사우나 찜질방도 피하셔야 돼요. 각질을 두껍게 유지하는데 이 두 개는 굉장히 해로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건강식품, 혈액순환제제 복용해도 묻는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메가3 달맞이꽃 오일같이 간말이 롤렌산 성분이 들어가는 걸 절대 먹지 말라고 해요. 밀크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실리마린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홍조 증상이 굉장히 악화돼요. 말도 못하게 악화돼요. 그런데 인터넷에 카더라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따라 먹었다가 악화되는 사람이 있고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도 이걸 집에서 계속 먹는 거예요. 왜? 인터넷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이거 먹고 좋아졌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치료의 속도를 늦추고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 혈관들도 좋아지잖아요. 이걸 먹게 되면. 그러니까 악화되겠죠. 안 그래도 일반적으로 홍조 환자들은 바스큘라 엔도셀리얼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VEGF 수치가 굉장히 상승돼 있어요.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확 올라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뜨거운 불판이나 열기 앞에 오래 서 있지 않기. 당연하죠. 이거는 왜? 증상이 악화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에 대한 논란이에요. 이건 잘 생각해봐요. 과거에는 홍조 환자들한테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무조건 금지해야 된다고 금지 음식물표에 있는 탑 리스트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빠졌어요. 최근에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는다. 단지 뜨거운 커피만 피해라. 뜨거운 커피만이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하지만 실제 임상적으로 환자를 관찰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커피 자체가 카페인이고 카페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니까 얼굴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증상이 악화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면 홍조 환자들한테 약으로 처방하는 게 베타 브로커라고 하는 딜라티렌전 같은 걸 많이 처방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뭐 발표 같은 거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심박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걸 왜 주겠어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심박수가 올라가니까 그거를 떨어뜨리면 얼굴이 붉어지는 걸 막는 거고요. 베타 브로커, 베타 차단제를 주는 거는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약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는 약을 정기적으로 먹는 게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 부곡부곡 말이 많은데 저는 반대예요. 왜? 언제 심장이 빨리 뛸지 몰라요. 흔히 말하는 감정 홍조가 있는 사람은 특정한 상황에 노출돼야지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루틴하게 베타 차단제를 먹는다는 거는 오히려 환자에게 안 좋아요. 그리고 베타 차단제는 반드시 먹기 전에 정상적일 때의 심박수를 체크하셔야 돼요. 80회, 100회 이상 넘어가는 빈맥일 때만 먹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심박수가 60 정도, 8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정상인 사람한테 베타 차단제를 먹으면 머리가 핑 돌아요. 어지러워요. 왜냐하면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면 당연히 머리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겠죠. 그러면 머리가 핑 돌아요. 가끔 가다가 싱콥이라 갖고 실신하는 부작용도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반드시 베타 브로커, 베타 차단제를 처방받기 전에는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먹으면 이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반드시 이건 논란과 관계없이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커피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자는 사람, 자기가 심장 박동수가 빨리 증가된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뜨거운 커피든 차가운 커피든 마시면 안 돼요. 카페인에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센시티비티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커피 마셔도 괜찮은가? 옛날부터 홍조 증상이 생기기 전부터 장기간 커피를 마셔서 커피 한두 잔 마셔서는 잠자는 거에 큰 부담을 안 느끼는 사람, 아주 쿨쿨 잘 자는 사람들은 한두 잔 마셔도 돼요. 큰 문제 되지도 않아요. 이왕이면 찬 냉커피를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야 돼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아예 없진 않는데 한 4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덜 부담을 줘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카페인에 대해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뭐 홍주 환자가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에 대한 논란이 부곡부곡 말이 많은데 저는 반대예요. 왜? 뭐하러 모험을 해요? 치료를 하는데 완치될 때까지 조심해야 되죠.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켜야 될 생활습관 또 뭐가 있어요? 실온 23도에서 25도 약간 선선하게 유지를 해야지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요. 피부의 장벽이 손상되어 있으니까 잠자는 곳의 습도가 50에서 60%를 반드시 유지시켜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 습도가 갖는 의미를 일반 사람들이 되게 무시해요. 보습제를 처발처발하면 습도가 유지된다? 절대 아니에요. 보습제를 처발처발하면 문제가 뭐예요? 각질이 풀어서 탈락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화장품을 너무 많이 바르면 그 안에 있는 독성 물질들이 피부를 상하게 해요. 그래서 습도를 50에서 60% 맞춰야 되고 잠잘 때 끈적임이 느낄 정도로 불편하면 안 돼요. 끈적임을 느낄 정도로 불편하면 문제가 뭐예요? 불쾌지수가 올라가요. 왜 우리가 여름에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습도가 높은데 날씨까지 더우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운 건데 자기가 인위적으로 불쾌지수를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건강에 해롭겠죠. 그래서 습도를 50%에서 60%를 유지하고 이거 50% 60%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습도계를 항상 머리맡에 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잠자는 방의 습도를 항상 측정해야 돼요. 특히 내 얼굴 근처의 습도를 항상 측정해야 돼요. 그리고 가습기는 절대 얼굴에 향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밤 10시 이전에 잠자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 혈관 확장제인 멜라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밤 10시가 되면 분비가 되는데 이때 증상 악화를 심하게 느껴요. 이전에 자면 이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샤워 금지, 헤어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 얼굴에 닿지 않게 하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홍조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생활 습관이 엉망인 사람도 많고요. 잠도 충분히 못 자는 사람도 많고요. 왜? 화끈거리니까 못 잔다고, 상열감 때문에 못 잔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빨리 좋아져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혈관 확장제인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기 전에 자야 된다. 왜냐면 밖과 낮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여행을, 시차가 큰 곳에 외국 여행을 가면 처음에 홍조 환자들은 증상이 굉장히 악화돼요. 멜라토닌 분비에 어떤 불균형이 와서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완전히 자기가 완치됐다, 아예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시기가 1년 가까이 유지되는 걸 확인해보고 어떤 시차가 크게 나타나는 곳에 여행을 가셔야 돼요. 저는 외국 여행을 갈 때 보통 비행기는 8시간 이상 되는 곳을 여행하지 말라라고 해요. 홍조 환자들한테는 4시간, 5시간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어디 있겠어요? 동남아라든지 사이판, 괌,
싱가포르, 태국 이런 데는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습도까지 높으니까 피부를 위해서 더 좋아요. 그런데 뭐 완전히 극과 극인 건조한 지역으로 이동하면 굉장히 피부에 안 좋으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숙면에 적절한 베개 높이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근데 이 숙면에 적절한 베개 높이가 높은 게 좋은가 낮은가에 좋은가에 대해서는 또 이게 부곡부곡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낮은 걸 베고 자야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지 않다. 어떤 사람은 높은 걸 베야지 얼굴이 붉지 않다라고 말이 많기 때문에 자기한테 적절한 높이를 찾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높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얼굴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야지 실제로 증상이 많이 호전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선풍기를 얼굴에 향하게 하고 지침하면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선풍기가 얼굴 쪽을 향하게 고정해놓고 자게 되면 입 앞에가 저산소 환경이 형성되고 저산소 환경이 형성되면 우리 몸은 피를 많이 포집하려고 심박수가 빨라지게 돼요. 왜? 일반적으로 헤모글로빈이 갖는 산소의 포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이왕이면 그 헤모글로빈 하나하나 갖는 산소 양이 적기 때문에 많은 회전을 해서 적은 양이라도 자주 보내주려고 하니까 심박수가 빨라지는데 호흡수가 빨라져요. 그래서 얼굴이 뻘개져요. 그러니까 절대 선풍기를 얼굴로 고정해놓고 주무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럼 회전으로 하세요. 회전으로. 그리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에어컨 바람이 떨어지는 곳에 선풍기를 회전으로 해놓으면 그나마 좋아져요. 얼굴에 해놓고 자면 왜 안 좋겠어요? 일반인도 얼굴에 대고 선풍기를 켜놓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부어요. 왜? 혈관이 확장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껴고 다니지 않도록 하기. 이건 뭘까요? 우리가 겨울철이 아닌데도 홍조 환자들은 자기 얼굴에 붉은 거, 얼굴에 뭐 모공이 커진 거, 트러블 난 거를 감추기 위해서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닌대요. 마스크를 끼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사나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마스크를 껴도 되는데 내 날숨, 즉 숨 쉴 때 뱉어놓은 숨이 공기가 뜨거워요. 그 뜨거운 공기가 코에 닿거나 볼에 닿으면 홍조 증상이 굉장히 약화돼요. 특히 마스크의 그 마찰이 코에 닿으면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 거칠어져요. 그래서 마스크를 껴고 다녀도 되나 마스크 옆에 호수가 달린 것들이 있어서 날숨이 빠져나가는 식의 마스크가 있어요. 그런 걸 사면 그나마 덜 부담이 되고요. 겨울에는 목도리를 해서 날숨이 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가 나중에 언제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홍조 환자들의 겨울철 관리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겨울철이 지났기 때문에 굳이 큰 의미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 기본적인 숙지만 하셔도 홍조 증상이 진짜로 많이 좋아져요. 뭐 인터넷에 보면 쓸데없는 약 같은 거 다 드시지 마세요. 무슨 건강식품 다 드시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좋아지지 않아요. 예, 대부분 뭐 병원도 결국은 뭐 레이저를 하고 이윤을 남기고 해서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대부분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예, 억지로 밝혀지지 않는 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임상 결과가 관철되지 않는 걸 억지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다음번 방송에도 뭐 계속 방송에서 홍조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홍조 환자가 워낙 많아서 그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 많이 들으시고 그 내용에 따라 잘 지켜주시면 악화되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